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그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29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색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의 29번의 결혼은 모두 전쟁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전쟁. 칼이 아닌 혼인으로 나라를 세운 남자의 이야기. 신라가 무너지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치열하게 맞붙던 그 시대. 왕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적이었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견훤은 칼로 싸웠습니다. 궁예는 광기로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달랐습니다. 그 답은 바로 침실에 있었습니다. 혼인이라는 이름의 치밀한 전략.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맺어진 29번의 결혼. 그 결혼 하나하나가 한 지역을, 한 세력을, 한 군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왕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군이라 칭송받는 그의 이면에는 냉혹한 정치가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려 건국, 그 숨겨진 정략결혼 전쟁의 진실을. 때는 서기 900년대 초반. 한반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신라는 천년 왕조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죠.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은 거치지 않았고 군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호족들이 일어났습니다. 호족이란 지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쥔 지방 세력가들입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거느리며 작은 왕처럼 군림했죠. 경주의 왕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지방의 호족들 손에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수탈당했습니다. 중앙정부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지역 호족에게도 곡식을 바쳐야 했으며 산적들에게도 재산을 빼앗겼죠. 백성들은 살기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3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후백제의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 그리고 송악 호족 집안의 아들 왕건. 견훤은 신라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백제의 옛 영광을 되살리겠다며 전라도를 장악했습니다. 900년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웠죠. 견훤은 용맹했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웠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의 군대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궁예는 신라 왕족의 서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죠. 그는 승려가 되었다가 군인이 되었고 마침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나라 이름을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바꿨죠.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했습니다. 카리스마와 광기가 공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카리스마와 광기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칼과 피로 적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달랐습니다. 왕건은 송악, 지금의 개성 출신입니다. 877년에 태어났죠. 아버지 왕룡은 해상무역으로 큰 재산을 모은 호족이었습니다. 송악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곡식과 비단, 철이 거래되었죠. 왕건은 어려서부터 협상과 외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상인들을 만났고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 지켜봤습니다. 힘만으로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돈과 명분, 관계와 신뢰. 이것들이 때로는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건은 16살에 궁예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룡이 궁예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궁예는 왕건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용맹하면서도 지혜로웠고 병사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예 밑에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왕건의 첫 번째 결혼은 18살 때였습니다. 895년의 일이죠. 상대는 신해왕후 유씨, 광주 유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광주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 지역은 송악과 가까웠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한강 수훈을 장악할 수 있는 곳이었죠.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이 혼인을 직접 주선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동맹이다. 여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군사력을 얻는 것이다. 왕건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신해왕후와의 결혼으로 왕건은 광주 유씨 가문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씨 가문은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병들이 왕건의 군대가 된 겁니다. 궁예의 휘하에서 왕건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903년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공격해 승리했습니다. 나주는 전라도의 핵심 거점이었죠. 후백제의 견훤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왕건은 나주를 점령한 후 그곳 토족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당신들의 땅과 재산을 보장하겠소. 단지 우리와 함께할 뿐이오. 그런데 왕건은 전쟁터에서도 칼보다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긴 지역의 호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회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나주 호족 오씨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이 왕건의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장화왕후가 됩니다. 나주 오씨 가문은 전라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혼인으로 나주는 완전히 왕건의 편이 되었습니다. 왕건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긴 후에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혼인이라는 것을. 왕건은 지도를 펼쳐놓고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이 지역이 비어있구나. 여기 호족의 딸은 누구지? 이렇게 왕건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이 이어졌습니다. 서해안의 평주 박씨. 평주는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입니다. 이곳은 북방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의 충주 유씨. 충주는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북부의 정주 왕씨. 정주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입니다. 여진족과의 경계였죠. 모두 전략적 요충지의 호족 딸들이었습니다. 왕건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빈 공간을 하나씩 자기 색깔로 칠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왕건의 결혼이었습니다. 910년대 중반, 왕건은 이미 10명이 넘는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예의 가장 신임받는 장군이 되어 있었죠. 궁예는 왕건을 시중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중은 재상, 즉 총리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궁예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절대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죽은 궁예가 점점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불교를 이용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예는 정말로 자신이 부처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관심법이라는 이상한 의식을 행했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빛 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하나씩 불러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나를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신하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정하면 죽고 인정해도 죽었습니다. 궁예의 관심법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궁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부인 강씨를 죽였습니다. 너도 나를 배신하려 했구나. 두 아들 청광태자와 신광태자도 죽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신하들을 하나씩 숙청해 나갔죠. 충성스러운 장군들도 유능한 관료들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915년경 궁예의 조정은 공포 정치로 물들었습니다. 아무도 궁예를 믿지 않았고 궁예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궁예의 칼날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궁예는 여전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궁예에게 절대 충성했습니다. 어떤 명령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궁예가 관심법을 할 때도 왕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 마음속에는 오직 충성뿐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자신만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왕건은 이미 15명이 넘는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의 집안은 모두 강력한 호족 세력이었죠. 광주 유씨, 나주 오씨, 평주 박씨, 충주 유씨, 정주 왕씨. 왕건이 움직이면 그 15개 가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왕건이 위험에 처하면 그 15개 가문이 모두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왕건만의 보험이었습니다. 궁예도 함부로 왕건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왕건을 죽이는 순간 한반도 절반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요. 918년 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궁예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모임을 가졌습니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이들은 궁예의 측근이었지만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918년 6월 밤, 신하들이 몰래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장군,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궁예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왕건은 고민했습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왕건은 궁예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궁예가 그를 장군으로 만들어줬고 시중으로 임명해줬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따르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왕건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충성과 생존 사이에서, 의리와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궁예를 죽이지는 마라. 그저 쫓아내기만 하자. 왕건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최소한 스승을 직접 죽이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918년 6월 15일 새벽, 신하들은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궁예는 도망쳤습니다. 초라한 승려 옷차림으로 산속으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궁예는 평강현, 지금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한때 미륵이라 불렸던 왕. 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폭군. 백성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궁예는 맞아 죽었습니다. 한때 미륵이라 불렸던 남자의 비참한 최후였죠. 918년 6월, 왕건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첫 번째 왕, 태조 왕건. 신하들과 호족들이 그를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왕건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고려는 약했습니다. 신라는 여전히 존재했고 후백제의 견훤은 더욱 강력했죠. 견훤은 왕건을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궁예의 부하 주제에 감히 왕이 되었느냐?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내부였습니다. 왕건을 왕으로 추대한 호족들. 그들은 왕건을 자기들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줬소. 당신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하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건이 진짜 왕이 아니라 호족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왕이 되려면 이 호족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힘으로 누르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돈으로 회유하면 돈이 떨어지는 순간 배신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피연입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왕건은 다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결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평양의 대호조 평양 왕씨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장화왕후입니다. 사실 나주 오씨 장화왕후와 이름이 겹치지만 이 평양 왕씨 부인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경, 지금의 평양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북방의 거점이었고 거란과 여진을 막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왕건은 평양 왕씨 가문의 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책봉했죠. 나중에 이대 왕이 되는 혜종입니다. 평양의 힘이 필요하다. 그들을 왕실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왕건은 계산했습니다. 평양 호족의 외손자가 왕이 되면 평양은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려 왕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다음은 황주 황보씨. 황주는 지금의 황해도입니다. 서해안의 핵심 거점이었죠. 왕건은 황주 호족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황주에 많은 재산과 권한을 내렸습니다. 또 청주 이씨, 경주 박씨, 개성 이씨. 결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920년대가 되자 왕건은 20명이 넘는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친아들 쫓아 왕건의 부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 헷갈렸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29명, 어떤 기록에는 30명이 넘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건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건의 29명의 부인 중에는 적국의 딸도 있었습니다. 바로 후백제 견훤의 딸입니다. 견훤은 왕건의 최대 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죠. 927년 견훤은 경주를 습격해 신라 경혜왕을 죽였습니다. 930년 왕건은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대패했습니다. 왕건은 거의 죽을 뻔했죠. 진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로 얼룩진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93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훤의 아들들이 왕위 계승 문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견훤은 막내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신검은 이에 불만을 품었죠. 신검은 형제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935년 3월 신검은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뒀습니다. 견훤이 사랑했던 막내 금강은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가두고 동생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견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해 6월 견훤은 탈출했습니다. 금산사를 지키던 병사를 매수해 몰래 빠져나왔죠. 그리고 놀랍게도 왕건에게 투항했습니다. 왕건,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도와 내 아들을 무너뜨리겠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의 적이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왕건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견훤을 받아들였죠. 견훤에게 상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왕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을 주었고 많은 하인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견훤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견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요. 당신의 딸은 나의 왕비요. 당신의 손자는 고려의 왕족이 될 것이요. 견훤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평생 싸웠던 적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 자신의 딸을 그 적에게 시집 보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신검에 대한 복수,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목표였습니다. 936년 왕건은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비극. 1~2천 전투에서 신검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후백제는 멸망했습니다. 견훤은 복수를 이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세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봐야 했으니까요. 936년 같은 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도 왕건에게 항복했죠.
경순왕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신라는 백성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왕건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건은 경순왕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경주를 시급으로 주었고 경순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낙랑공주라고 불렸죠. 드디어 후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지 69년 만입니다. 왕건이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진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왕건의 29번의 결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결혼은 계속되었죠. 왜일까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왜 계속 결혼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칼로 얻은 권력은 언제든 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진짜 권력은 피로 이어진다는 걸. 왕건의 29명의 부인들은 각자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 되었죠. 동시에 그들은 각 지역 호족 가문의 외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왕건의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평양 호족의 외손자가 태자가 되면 평양은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주 호족의 외손녀가 왕비가 되면 나주는 왕실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경주 호족의 외손자가 왕족이 되면 신라의 옛 백성들은 고려를 자신들의 나라로 받아들입니다. 왕건은 혼인을 통해 적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충성의 뿌리로 바꿔버린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혼인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왕건에게 이것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죠. 왕건은 평생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칼을 든 전쟁터가 아니라 침실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밤마다 다른 침전을 돌아다녔습니다. 공평하게, 계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인을 찾아갔죠. 어떤 부인은 1년에 한두 번만 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임무였죠. 왕건의 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라는 걸. 일부 부인들은 왕건을 평생 단 몇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혼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왕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죠. 그녀들은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사랑은 없었고 지위는 높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비는 시를 쓰며 외로움을 달랬고 어떤 왕비는 불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가치는 친정 가문의 권력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왕건도 외로웠을 겁니다. 29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진심을 나눌 상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정치였고 모든 만남이 계산이었습니다. 왕건은 권력을 얻었지만 사랑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통일했지만 마음은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왕건의 아들만 25명이었습니다. 딸은 더 많았죠.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은 왕건 사후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2대 혜종은 평양 왕씨 소생이었습니다. 3대 정종은 충주 유씨 소생이었습니다. 4대 광종은 신명순 성왕후 유씨 소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호족 가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제거했습니다. 혜종은 재위 2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죠. 정종은 형제들의 반란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재위를 보냈습니다.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호족들도 견제하기 시작했죠. 노비안검법을 실시해 호족의 사병을 줄였고 과거제를 도입해
호족이 아닌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왕건이 평생 혼인으로 묶어놓은 동맹은 결국 광종에 의해 피로 끊어졌습니다. 왕건이 평생 피하려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말이죠. 943년 왕건은 침상에 누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기는 10가지 가르침이었죠. 첫 번째 조항, 우리나라는 대대로 불교를 받들었다. 불교를 믿고 절을 세워라. 두 번째 조항, 모든 사찰은 도선이 말한 풍수지리에 따라 세웠다. 함부로 절을 짓지 마라. 그리고 8번째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됩니다. 차현 이남, 공주강 밖 사람들을 중용하지 마라. 차현은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입니다. 왕건은 후백제 땅 사람들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견훤과 동맹을 맺었지만 견훤의 아들 신검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전라도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통일을 이뤘지만 마음까지 통일하지는 못한 겁니다. 왕건은 945년 5월 26일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9명의 부인, 25명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딸을 남긴 채 그가 남긴 것은 통일된 고려였지만 동시에 끝없는 권력 투쟁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왕건이 혼인으로 만든 복잡한 혈연 구조는 고려 왕실을 500년 동안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내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건의 혼인 정책은 성공했을까요? 반은 성공이었고 반은 실패였습니다. 성공한 측면을 보면 왕건은 피를 최소화하며 부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후백제를 멸망시킬 때도 신라를 흡수할 때도 무자비한 학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당나라가 멸망할 때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5대 10국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과 사륙의 시대였죠. 하지만 왕건의 통일은 달랐습니다. 협상과 회유, 그리고 혼인 동맹. 이것이 왕건의 방식이었습니다. 왕건의 혼인 동맹은 호족들을 왕실의 일부로 만들었고 이는 고려가 500년 동안 지속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조선에 비해 지방 호족의 힘이 강했지만 그 덕분에 왕실과 귀족, 호족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측면도 있습니다. 왕건이 만든 복잡한 혈연 구조는 왕실 내부에 끝없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각 왕비의 친정 가문들은 자기 외손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왕자들은 서로를 제거하며 권력을 다투었죠. 특히 4대 광종은 형제들과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해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죠. 왕건이 혼인으로 묶어놓은 동맹은 결국 광종에 의해 피로 끊어졌습니다. 왕건이 평생 피하려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말이죠. 아이러니는 또 있습니다.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차현 이남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했지만 후대 고려 왕들은 이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 문신들이 고려 조정을 이끌었죠. 최충원, 최후 같은 무신들도 대부분 서남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왕건의 경고는 지역 차별의 씨앗이 되었고 이것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왕건이 통일을 위해 남긴 유산은 동시에 분열의 유산이기도 했던 겁니다. 왕건은 위대한 통일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왕건은 혼인이라는 카드를 선택했고 그것으로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왕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힘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협상과 타협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왕건은 평생 결혼을 통해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평화는 완벽하지 않았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왕건은 칼 대신 혼인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수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다른 문제들을 낳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사랑, 야망과 도덕, 성공과 희생.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면서 말이죠. 왕건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건의 29번의 결혼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권력과 생존, 희생과 아이러니가 가득했죠. 왕건은 칼이 아닌 혼인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지만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29명의 부인, 그 숫자 뒤에는 29개의 가문이 있었고 29가지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전략, 감정이 아닌 동맹. 그것이 왕건의 결혼이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그저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죠. 왕건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란 무엇인지, 선택이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건의 혼인 정책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왕건의 자리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